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우리 광고주 동정은 안 들어가나요? 맨 네. 마지막에 해야지 뭐. 네. 네. 그건 마지막에 하고요. 그러면은, 어, 제가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한때, 2017년이었나? 예, 어떤 분께서 본인이 한국의 마크롱이라고 예, 얘기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누구? 찰스? 아, 찰스? 찰스? 저는 사실 예. 마크론 대통령을 잘 모릅니다. 음, 그냥 부인이 26살 연상이다. 꼭 그런 것만. 그냥 그것 말고 기억나는 게 없어. 어, 마카롱은 알아도 마크롱한테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게 안 그래도 그 프랑스에서 그 별명이 음. 마카롱. 국민들이 어, 되게 마크롱 대통령 조롱할 때 예, 마카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 아무튼 그 26세 연상에도 불구하고 그 미모의 수준이 여전하시더라고요. 네. 음? 이게 미의 기준이 다른 거 아니면 사진을 잘못 보셨나? 맞는데 이 사진이 옛날 사진인가? 네. 잠깐만요. 아니, 무슨 미모야. 아니 금발에 겁나게 미인이시던데. 네,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뭐가 에휴.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예. 음. 예. 난 금발이 너무 해야 그럼 나는. 네네. 아유, 그냥 금발 자체를 좋아하시는 걸로? 예. 미의 기준이 특별하신 예, 걸로. 굉장히 미적 기준이 다르신 걸로. 예. 아, 뭐 어쨌든 마크롱 대통령이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분이 문학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서 음, 그런 얘기 있죠.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문을 이렇게 브리지트 여사께서 다 손봐주신다. 아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얼마나 고마워 내줘도 되고. 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왜 지금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가지고 나왔냐면은 최근에 그 내각 개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마크롱 뒤에 자꾸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503 뒤에 비치는 MB의 그림자 같은 느낌인가요? 벌써 시작부터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는데. 예, 자,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네임이 에마누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입니다. 예. 자, 취임 초에 시민들과 정부 지도자 간의 오랜 불화의 전통을 깨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피력한 바 있는데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 알고 있고 초기의 포부 실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사실 프랑스가 오랫동안 사회당과 공화당이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정권을 이렇게 나눠 가져오던 그 시기를 양당체제를 완벽하게 깬 사람이 마크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깼다기보다는 틈새에서 음. 틈새에서 그 묘하게 살아남은 사람. 약간 시진핑이랑 비슷해. 음. 그러니까 서로 강력한 권력끼리 견제를 하던 가운데 우리도 못하고 너도 못할 거면 제3지대에 있는 그나마 만만한 마크롱을 한번 시켜보자 라는 차원에서 등장한 게 마크롱이 집권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나.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 누굴 시켜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게 그렇, 그 두 당이 굉장히 몰락을 그렇지. 심하게 했죠. 예,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소속 건물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몰락을 했기 때문에 자, 지난 6월 28일 지방선거에서 이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의 이 앙마르슈 전진 요 당이 중도 좌파 진영에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 실패에 책임을 지고 총리가 바뀌고 내각이 조금 개편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사실 이례적인 게 유럽이 전부 다 우파가 지금 다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유일하게 프랑스에서만 이번에 좌파가 좌파가 이겨버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유럽은 물론 극우나 우파가 득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게 녹색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의회 선거를 봐도 그렇고 결코 녹색당을 비롯한 이 좌파 진영이 몰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유럽이라는 곳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기본적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형성된 대륙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저력이라는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파가 득세하는 것마저도 그냥 그들의 어떤 사상적 자유로움의 원인이다. 사상적으로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에 극우가 당연히 부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와중에서 정반 합에 의해서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다시 또 합리적인 진보가 힘을 얻는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펼쳐지고 있고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크롱보다 어쨌든 지지율이 좀 높았던 에두아르 필리프 국무총리가 3일날 사임을 하고 요때 이제 다소 정치적 인지도가 낮은 공무원 출신의 우파 정치인인 장 카스텍스가 이 총리에 임명이 됩니다. 이 카스텍스라는 사람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당시에 엘리제궁에서 대통령 수석 보좌관을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총리 발탁 직전까지 정부 자문위원으로 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이동 제한과 또 상점 영업 그리고 국경 통제 이런 각종 봉쇄 조치의 해제 방안을 내각에 조언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집중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카스텍스라는 사람의 뒤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있다. 요거는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교와 국방, 경제, 보건 등 핵심 부처 장관들은 유임이 됐지만 기존의 문화부 장관과 예산 장관이 각각 대외교육 담당 장관과 내무장관으로 수평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법무부 등 일부 부처는 새로운 장관들로 채워졌는데 여성 장관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게 6일날 프랑스에서 있었던 개각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새롭게 임명이 된 에릭 듀퐁 모레티 변호사 그리고 예산 장관에서 내무부 장관으로 이동을 한 제랄드 나르마냉 장관이 사실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요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에릭 듀퐁 모레티 변호사는 악마의 변호사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변호를 맡지 않는 사건을 오로지 유명세를 위해서 이게 변호를 맡는 그 변호사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고요. 뭐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를 변호한다거나 또는 뭐 성관계 영상 유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변호를 한다거나 또는 뭐 뇌물 사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만 주면 다 하는 거네, 변호를.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아무도 막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건 뭐냐면 약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되고 주목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딱 합쳐지면 이분이 다 변호를 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그 세계적 미투 운동을 촉발한 미국의 유명 영화 제작자죠. 하비 와인스타인을 언급하면서 뭐 그 남자만의 잘못이겠어? 그런 권력에 끌리는 여자들이 있지. 라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두들겨 맞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프랑스 정부가 캣콜링이라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내요. 이게 뭐냐면 거리에서 여성을 향해서 휘파람을 부는 진짜 이게 너무 심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 봐서 심하잖아. 동양인 여성을 향해서도 되게 그런 거 심하거든요. 맞아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프랑스에서 그런 캣콜링을 받아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네. 문평론가님은? 네. 너무 싫었어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 걔들은 왜 느끼하게 왜 불러? 왜? 뭐 야타야? 뭐 이런 식으로 데이트하자는 그러니까 이런 건가? 거예요. 이러고 그다음에 뭐 펍에서 술 먹고 있는데 이렇게 쪽지 같은 거 던져요. 이게 뭐야? 이러고 딱 펴보면은 야, 나 너 마음에 드는데 너 오늘 어때? 뭐 이딴 식의 메모를 던진다고 기분 굉장히 싫었다는 거. 저는 굉장히 더러웠다는 거. 이 새끼들 방식이 굉장히 클래식한데.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프랑스 여성들이 되게 싫어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부 여성은 캣콜링을 그리워한다. 어머. 네.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지금 그 다음 선거가 한 2년 남았잖아요. 네, 21개월 남았죠, 딱.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다음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좀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개각을 했다는 얘기는
이 개각에 대한 어떤 그 뒷거래를 통해 가지고 사르코지를 비롯한 우파하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 있었던 조금 그 사르코지 이쪽은 약간 조금 퇴색한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비리형 우파야. MB 같은 스타일이거든 사르코지가 내가 보기에. 그 비리형 우파들하고 일종의 권력 분할 내지는 연합을 벌써 지금 염두에 둔 개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확 드는데요. 이미 이 기본적인 거 안에서. 사르코지와 마크롱은 소속 정당은 달라도 상당한 밀월 관계에 있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그렇지. 합니다. 뭔가가 이제 지금 붙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크롱이 우파 진영에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겁나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그때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은 처음부터 이분이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프랑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회당도 꼴보기 싫고 공화당도 꼴보기 싫어. 얘들이 너무 그러니까 썩은 권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체돼 있다. 얘들 둘이 맨날 나눠 갖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거대해졌고 너무 이게 뭔가 노력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이제 마크롱이 툭 하고 튀어나온 건데, 문제는 마크롱 자체가 막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이쪽 저쪽 다 싫은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마린 르펜이라고 극우 정당을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완전 극우는 가기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적당한 중간 극우를 생각하고 얘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1차 투표에서 사실 과반이 안 나와가지고 결선 투표를 갔어요. 근데 결선 투표를 누구 붙었냐면 마크롱하고 이 극우파인 마린 르펜이 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마크롱이 별로여도 극우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이 마린 르펜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때부터 이제 극우 정치인으로 워낙 유명한, 아버지가 그 극우 정당을 만들었고 딸이 이제 극우 정당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표가 돼서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정당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마린 르펜이 아버지를 내쳤어. 탈당시켰어. 근데 이 마린 르펜은 본인이 선거를 위해서라면 러시아에서 대출도 받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극우인데 약간 그 공산주의자랑 친한 극우라서 극우라고 보기에도 좀 그래요. 근데 프랑스는 원래 그 공화정을 처음 시작한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시민혁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왕실의 권력을 중간 상인들이 끌어들여갖고 정당 체제를 통해서 일종의 정당 독재를 해온 국가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국민들은 약간 이런 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유를 수호하고 어떤 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프랑스가 최고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인권 부분이라든지 뭐 어떤 뭐 동성애 이런 거를 떠나서 요런 이제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꾸준하게 이제 이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파가 득세하기 시작한 이유는 EU가 연합되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있는 마크롱도 처음엔 이게 경제 재건을 하겠다 그래서 뭐 복지 부담을 줄이고 무슨 뭐 노동조합하고 임금 협상을 억지로 내려서라도 경제를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우파 특유의 공약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사회당 정권일 때 이 사람이 또 경제부 장관을 해요. 그렇죠. 그게 있었죠. 그게 네. 되게 웃겨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로 통했던 거예요. 마크롱은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부터. 근데 사실은 이 분이 어쨌든 뭐 이렇게 대진표가 좋아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당시에 투표율 자체가 높지 않았어요. 이놈이 돼도 그만 저놈이 돼도 그만 뭐 그런 게 있었지. 마린 르펜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마크롱을 선택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하는 짓거리가 굉장히 친기업적인 행동들. 근데 이 사람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게 본인이 로스차일드 금융인 출신이기도 했고, 네. 이 사람은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회당 정부일 때 경제장관을 할 때 우클릭하는 정책들을 펼쳐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고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그래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은 이게 뭐 시위도 벌이고 그다음에 노란 조끼 시위가 왜 벌어졌는데요? 그렇죠. 이게 얘는 이제 우파적인 정책을 내세워서 시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기 경제를 되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떼제베를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떼제베를 국제적인 그 철도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덤핑을 때리는 바람에 망했어. 그 떼제베하고 연합을 우리나라가 하려고 했거든. 우리나라 산천 기술을 갖다가 프랑스가 떼제베로 팔고 우리가 시공을 하는 협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중국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눈탱이를 봐버린 게 이제 르노 닛산이었죠. 르노 닛산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르노가 닛산을 사버리려고 그랬어요. 통합해버리려고 그랬어. 왜냐면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 상황에서 닛산에 있는 자동차 생산 기술, 공장들을 프랑스로 끌고 와가지고 프랑스를 자동차를 생산해서 유럽으로 팔아먹을 수 있게끔 닛산을 흡수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미국하고 아베가 눈치를 채고 카를로스 고은을 체포하는 촌극을 벌이면서 이 계획을 좌절시켜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하고 일본한테 눈탱이를 맞아가지고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경제성장 정책을 실패해버린 거예요. 네, 이것만 믿고 있었는데. 르노의 15%의 지분이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죠. 30%. 아, 30%였나? 30%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대 주주였어, 프랑스 맞아요. 정부가. 정부 자체가. 네, 그래서 이거를 인수합병해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 카를로스 고은을 억지로 체포하고 거기 있는 사장을 이사회 결재도 없이 한밤중에 바꿔치기 하고 관련된 해외 주식과 자산들, 공장들을 다 매각해버리는 식으로 이 마크롱이 이 카를로스 고은하고 해왔던 프랑스 자동차의 어떤 중흥 정책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린 게 아베가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결국은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이탈리아를 통해서 급속하게 전파될 위기가 있었는데 국경 봉쇄라든지 폐쇄 정책을 피는데 조금 늦었던 거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사실 그 이전부터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러니까 초반부터 되게 떨어졌던 이유 중에 뭐냐면 사람이 말을 되게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이 내가 취직할 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왜 우리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중소기업이라 가라. 네가 너무 의지가 없다는 등 노력을 안 한다는 등 뭐 이딴 식으로 함부로 얘기를 했잖아. 마크롱 똑같이 얘기를 한 거지 청년들에게. 그러면서 10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마크롱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크롱이 넌 학교나 제대로 졸업하고 와서 얘기해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 되게 본인이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걸어왔다고 해서 사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얼마나 마크롱의 지지율이 국제적으로 좀 우스갯소리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이 막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너는 네 지지율이나 올려. 25%의 지지율 가지고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니?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깠어요. 네. 유럽이 통합되기 전에는요, 지금 뭐 프랑스를 대단하게 평가하시는 거는 조금 과거 회상적인 거고요. 유럽이 통합되기 전에 프랑스가 가지는 농업국으로서의 강점,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긴 엄청난 차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농산물이 다른 국가에는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GDP에 비해 이제 전체적인 총 GDP에 비해서 프랑스가 상당히 짭짤한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유럽에서 유일한 핵 보유국이 프랑스예요. 물론 영국도 있긴 하지만 실제 핵무기를 스스로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프랑스였기 때문에 이게 분할돼 있을 때는 프랑스의 힘이 막강했었어. 근데 이게 합쳐지게 되면서 독일이 전체적인 EU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걸 거의 50%까지 확대를 시킵니다. 프랑스가 처음 참여했을 때는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15% 아니 10%대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계는 잘 팔리는데 농산물은 싸지는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실질적인 GDP 소득이 줄어들어 버린 거야. 이게 EU의 통합판 자체가 프랑스의 패착 중에 하나였지. 이거를 밀어붙이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게 프랑스의 우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크롱도 굉장한 친EU파예요. 네. 그리고 EU를 이제 프랑스가 주도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워낙 강하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프랑스 와인이 25% 관세를 맞는 바람에 와인 산업도 지금 자국의 와인 산업도 절체절명의 상황이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크롱도 외교를 더럽게 못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마크롱은 본인이 되게 외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굉장히 내가 중재자다 이러고는 안 끼는 데 없이 다 껴가지고 돌아댕겼다고. 그렇지. 독일하고 처음에 이제 미국하고 갈등이 있을 때 프랑스가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도 했고요. 아니 뿐만 아니라 뭔가 게 다 프랑스가 꼈다니까요. 아니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프랑스가 잠깐 꼈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랄까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프랑스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지집 살림을 잘해야지 그게 될 거 아니야. 눈치도 좀 없나? 네. 분위기 방 못해. 일단 끼어들었는데 해결은 못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잘 그 중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양쪽에서 거래를 터주면서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일단 붙여만 놓고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전혀 외교적 성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국 내 산업이나 지금 뭐 노동 여건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못 내놓은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떼제베나 에어버스나 아까 말한 닛산, 르노 닛산이나 셋 중에 하나라도 성공했으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과를 냈다고 할 건데, 노동조합은 깨부시고, 일용 노동자들 관련한 대우 줄이고 복지까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도 안 살아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마크롱은 국제관계를 상당히 나이브하게 바라본 게 아닌가라는, 거기서 이제 패착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본인 자체가 프랑스 내에서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들이 가는, 그러니까 상위 1%가 가는 학교들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로스차일드에서 굉장히 인수합병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던 이유도 뭐냐면 본인이 거쳐왔던 그 학교들의 인맥을 이용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치열하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올라가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를 경험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 내에서 자기가 그렇게 30대에 장관이 되고 뭐 30대에 대통령이 되듯이 국제관계를 그렇게 바라본 거야. 만만하게. 정말 나이브하게 바라본 거죠. 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제관계는 현실이에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니 대통령이 겉으로는 허허허허 하고 사람 좋은 웃음을 하지만 국제관계 할 때는 굉장히 냉철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마크롱은 겉으로는 자기 인상 쓰고 막 되게 뭔가 스마트한 느낌을 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맹탕이었다. 이분이 또 이제 네. 국제 정치 사회에서 특히 사진빨을 중요시하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지. 이쁘게 나오려고 이 각도 조정을 기가 막히게 해요. 외국 정상들 만나서 할 때나 뭐 이런 데 보면. 자기 애가 되게 많으시구나. 자기 애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왜 허세 일단 보여지는 게 잘 보여져야 돼. 허세. 네, 약간 그런 거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미 좌파 쪽 편은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 입장에서. 왜 버렸냐? 노란조끼 시위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할 것 같진 않거든. 노동자들이나 뭐 이민자들이나 극빈층 안에서는 이제 표를 긁을 데가 없고.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약간은 그래도 이제 이 좌파 쪽 그림을 그려오다 보니까 남아있는 표밭이 이 우파밖에 없고 지금 우파의 실질적인 수장이 사르코지이다 보니 그렇죠. 사르코지랑 합쳐가지고 일종의 우파 연합 정권으로 한 번 더 집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사르코지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은 인물이거든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의 23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왜
본인이 재임 중에 이혼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유명한 분과 결혼을 하신, 가수랑. 예, 가수랑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예. 아니 뭐 사랑을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분이지만 이분이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식비를 1,600만 원씩 쓰고 자기 개인 차량을 120대를 121대. 한 대 더 보태줄게. 네. 120대가 넘는 차량을 개인 소유로 엘리제공에다가 주차를 시켜놨던 거죠. 아니 개인이 차를 121대가 왜 필요해? 심지어 이 차 연료비로만 1년에 5억 가까운 비용을 연료비로 조졌. 아무튼 쓸 정도로 보험료만 1억 7천만 원, 연료비로만 4억 8,400만 원. 이걸 다 국비로. 이건 뭐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그 대놓고 재벌 생활을 국비로 즐기신 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원래 네. 그게 국비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요. 나름 이제 뭐 꼼수를 썼겠지. 네. 아무튼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사치를 위해서, 본인의 사치를 위해서 국고를 탕진한 죄는 그다음에 애교야. 이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혐의들을 여러 개 받고 있어요. 로레알한테 엄청나게 많은 정치 자금을 받았다 그래요. 2013년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프랑스 검찰이 사르코지를 기소를 했는데요. 대통령 선거 전에 로레알 사주로부터 얼마를 받았냐면 법정 한도의 2배 이르는 560억 원. 근데 참 묘한 게 그 재판이 진행되던 과정 중에 이제 사주가 돌아가시죠. 네. 하필이면 그때? 그래갖고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정치자금 면제부를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또 다른 혐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금액이 좀 적으니까. 일단, 법정 한도 내부잖아. 네. 네. 자신의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재판인 이른바 베탕쿠르 사건 심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향후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내가 모종의 자리를 좀 주겠다. 라는 조건으로 판사를 매수한 혐의. 그리고 리비아의 무하마르 카다피에게서 500만 유로를 받은 혐의. 이런 것도 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누가 되더라도 프랑스도 차기도 깍깍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선택은 아주 녹색당이나 뭐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을 다시 찍어주거나 아니면 지금 보수연합을 하게 될 사르코지 플러스 마카롱 이쪽 진영을 찍어주거나 선택지가 딱 둘밖에 없어. 프랑스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진짜 프랑스 국민들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할 게 있어야지. 객관식인데 안에 아니. 정답이 없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녹색당한테 지금 기회가 왔거든요. 녹색당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편애가 아니고 녹색당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왜 이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달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해요. 그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당을 옮겨 다니는 짓거리는 유럽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사실은 불가능. 마크롱은 했구나. 아무튼 마크롱하고 그 독일 현 총리죠. 그 아줌마는 이게 그 남의 정권에 가갖고도 그걸 잘했어요. 남의 정권 밑에서도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수상에 올랐을 수도 있어, 둘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 본인의 정치 철학과 맞는 정당을 선택해서 그냥 정말 체계적으로 그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 뭐 녹색당이 이번에 약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녹색당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들 굉장히 좀 열악하고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좀 역사가 깊고 탄탄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라가 달라도 유럽 대륙에 있는 그 비슷한 색깔의 정당끼리는 잘 뭉쳐요. 왜냐하면 유럽 의회 선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뭉쳐서 선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좌파나 그 진보 연합들은요, 최소한 서너 당이 표를 합쳐야 당선권에 가까운 표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수는 이제 중도 보수, 뭐 급진 보수, 아니면 꼴 보수 이 셋만 힘을 합쳐도 거의 40% 가까운 표를 얻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테지는 35% 이상이면 돼. 어차피 4% 이상이니까. 그리고 나서 결선 투표 가서 이기면 되거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사회적이나 정치적 이념이 맞지 않는 파들끼리도 합쳐가지고 일단 연합정권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권력을 분할하는 이건 일본은 이제 그 당 안에서 계파가 그런 거지만 이런 방식의 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합종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유럽의 의회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유럽의 어떤 그 선진화됐다고 하는 유럽 정치의 큰 문제가 너무 많은 정당들이 이 권력들을 분할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불합리한 결합과 해체를 반복하는 과정 중에 정치적 이상이 다 썩어버린다는 거지. 어느 한쪽이 독자적인 집권을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일종의 비교적 시험대를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이마만큼의 의석수를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이 앞으로 4년 동안 그리고 남아있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 확실한 개혁을 못 보여주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실망할 거란 말이야. 야,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달라지는 게 없구나, 결과물이 없구나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몰락해버린다는 거죠. 뭐 달라진 게 없어. 이미 너무 많은 게 달라졌는데. 아니 근데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을 하잖아. 오히려 더 망했다고 언론들이 경제도 망하고 외교도 망하고 다 망했다고 이 기레기들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잖아 지금. 소설을 쓰시네. 응. 나 안 해 이 방송. 정당하게 말이야 얘기하고 있는 패널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 나 이따위 태도로 어떻게 내가 방송을 하겠어? 나 방송 안 해. 라고 하는 짓거리인 거죠. 진정하시고요. 네. 예. 혼잣말이었는데 소설을 쓰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의원이면 국정 관련 질문을 하셔야지 왜 남의 아들을 가지고 소설을 쓰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인들의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어떤 이성에 대한 합리적 이성에 대한 이들의 판단을 저는 믿는다. 근데 이게 국민들의 판단이 바로 국정에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이미 너무 분화되고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어느 정당을 찍어도 이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절대적으로 차지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 프랑스나 유럽 의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집권을 하려면 다른 애들하고 손을 잡게 되고 잡는 순간 그 본질이 변질돼 버릴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프랑스 2년 후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만일에 트럼프가 되면 저는 마크롱 연합이 보수 연합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 쪽이 되잖아요. 그럼 대변에 지금 있는 얘네들은 그냥 쓸려 나간다. 좌파나 이쪽한테 쓸려 나간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희한했던 게 뭐냐면 프랑스 국민들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마크롱이 사실 그 대선 당시 유세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마크롱을 응원하는 그런 전화 통화를 영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마크롱이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프랑스 국민들이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마크롱이 또 오바마의 버프를 약간 받아가지고 나 친해, 나한테 응원해줬어,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 뭐 메르켈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마크롱 쪽을, 근데 사실 마크롱 쪽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상대가 마린 르펜이었다니까. 극우파는 안 되잖아요. 르펜한테 걸렸으면 유럽연합도 깨지면서 프랑스가 약간 옛날에 드골 시절처럼 이렇게 좀 완전히 우경화로 몰려가서 바로 막 독일 침공하겠다 막 이러고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는데 아무리 남의 나라 일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요. 르펜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지 마요. 남의 나라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해도 정도가 있지. 그럼요. 우리나라한테 홍준표 대통령 되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아무튼 우울합니다. 네. 선을 지켜야 돼요. 네. 결국은 그 정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프랑스에 이미 망가져 있는 이 선거 시스템, 집권 시스템이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좀 이른바 그 의원 내각제와 다수당을 주창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한테서 보여지는 병폐인 것 같아. 혼자 집권을 못하니까 연합해서 집권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모든 당론들이 뒤섞이면서 짬뽕이 돼서 개혁은 할 수 없는, 애초에 얘기했던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선으로 오로지 집권만 일단 하고 보자라는 주의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 당이어도 좋은 정책들은 가지고 오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도 쓰셨는데 메르켈 총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면 그게 되는데 권력욕, 오로지 자신들만의 권력욕 또는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보고 정치를 하면은 그런 부분은 안 나오겠죠.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뭐 정치적인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도 정권에 대한 욕심은 다 똑같은 거고요. 똑같죠. 그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배신 행위 내지는 야합 행위도 할 수 있는 게 선진국의 정치다. 프랑스의 민낯이다.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과연 프랑스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나 행위들을 할 것인지가 사실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좀 뭐 조금 더 오버를 치면 음. 밀란에 가까운 어떤 변화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프랑스나 중국의 정치적 시스템이 선진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정책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방식의 민주적인 또 국민 위주의 의견이 이 최상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프랑스가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프랑스에 태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 우리 얼마 전에 이명박근혜 겪었던 사람들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유, 뭘 그렇게. 이명박이 사르코지라면, 마크롱은 503? 비슷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유, 끔찍하다. 예, 다시는 그 시절로 우리 돌아가지 맙시다. 정신 똑띠 차리고. 진짜 503 정부 때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로 넘어간 사람도 꽤 있어요. 다시 오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무슨 그 종교 그 수장하시던 그 백발의 그 손가락 한마디 잘리신 분이 그쪽에 그 살고 계시다는 뭐 그런 얘기 풍문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겠죠? 상관없을 거예요. 네. 누구예요? 응? 있잖아 그 산속에서 산속에서 그 시체로 발견되셨는데 죽은 후에 뼈가 자라셨다고 하는 그분이 계시잖아. 아이고, 예, 네, 예. 수백주 예. 재벌인데, 예. 풍문이 군. 뭐 1년 된 막걸리병 들고 다니셨다는 그분. 예. 막걸리.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걸 쳐주세요.